자, 운하이퍼의 현안조준 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시작 멘트부터 다 다르구만.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동안 뭐 다른 분을 모셨었는데, 네네. 네, 그래도 오창석 씨만한 분이 안 계시다고. 네. 그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하기 싫었겠죠, 아마. 그냥. 어쨌든 다시 만나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매우 반갑고요. 되게 설레네요, 약간. 네. 오랜 TV로만 보다가 갑자기 맨날 보던 분을 갑자기 다시 보니까. 일단은 현안 얘기를 이제 저희가 좀 격주 정도로 해서 나눠볼 예정이고요. 다른 방송 어차피 출연도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를 여기서 요즘은 좀 제가 책을 쓰고 나눠봤으면 있어서 네. 일체 방송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뉴스공장만 나가지고. 거기 나가시잖아, 어쨌든. 뉴스는 이제 유튜브죠, 방송이 아니고. 네. 네. 책 쓰는 거 뭔지 물어봐도 됩니까? 네, 아니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제 24년간의 정치 인생에 네. 정리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네. 제가 정치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전 출판 기념회도 안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출판 기념회에서 동료 의원을 갈취하는 분들 네네.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제 경험을 조금 후배 세대에 또 정치학자 이런 분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제 경험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곧 민주당 당사예요. 민주당 당사를 아마 잘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언제쯤 출판 예정입니까? 지금 한 3분의 2 썼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하반기에 하반기. 시점에. 예. 하반기에 출마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판 기념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 현역이에요. 나 어느 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어. 힘이 가장 셀 때 비대위원장 때 내셨어야죠. 그러면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을 텐데. 그러면. 저는 이재호 의원이 아닙니다. 이재호 의원은 이명박 시절에 네. 공천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네. 문경에서 네.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당시에 출마 예정자가 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네. 공천받기 위해서. 그렇죠. 아, 영향력을 미치니까. 네. 일단 그런 치산 방법을 쓰지 않는다. 돌려서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4개 정도 다뤄볼 것 같은데, 하반기 이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고, 추석 전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12월엔 예비후보가 등록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입니다. 이제 8월부터 12월 정도 사이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일, 또 국민들이 궁금한 일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 하나와 국정조사 4개. 그 중에서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했었던 거에 대한 국정조사. 요거 준비를 민주당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당의 정치 이슈는 좀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여러 개를 늘어놓으면 사실은 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저는 1특검 4국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 다 관찰하기 어렵고 그러면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제가 당력을 뭐 집중한다 그러면 저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여기 하나에 뭘. 그게 사실 제일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에도 맞지 않지만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국민의힘이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기국회 때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네. 이 다음 총선에 소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양평 땅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하나에 몰두한다라고 할 경우에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밝히고 질문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밝혀진 편이죠. 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변경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용역회사 분들도 국회로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될 거고요. 네. 그럼 용역회사 직원들은 당연히 국토부에 요청을 받고 했다 이렇게 해갖고 그럼 국토부 담당자를 불러서 그러면 실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당신 개인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느냐. 장관하고 상의한 거냐 아니면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았냐 이런 걸 다 밝혀야죠. 네. 제가 20몇 년 정치권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국책 사업이 국토부의 애초에 설계한 것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디까지가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죠. 네. 일단 근데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이 일단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감정적으로 있으니까 다 하자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하나만 집중하자고 했을 때
당내 여론은 하나만 집중하자는데 동의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지 아니면은 그래도 펼쳐서 5개 다 가야 된다라고. 아니 다 가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저도 원내대표 해봤지만 그 기간 안에 네. 국조를 어떻게 4개를 합니까? 3개월 사이에. 네.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저도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거 하나 관철하고 그걸 진행하는데도 엄청난 저 힘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보단 양평 땅 의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집중력이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잼버리나 이런 거는 어쨌든 좀 여가부도 있고 저 전라북도도 있고 좀 흩어지잖아요. 네. 또 행사는 끝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제 행사를 가지고 국정조사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기관과 해외에 또 네. 스카우트 대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잼버리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후쿠시마 같은 경우 또 일본 증인들을 채택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양평이 제일 네. 이게 약간 또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또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에 관한 문제고 이건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란 네.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용역회사 직원의 주장을 듣고 국토부가 자기네가 정했던 노선을 바꾸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용역회사는 원래 용역을 주는 쪽의 의도를 먼저 물어봐요. 아, 어떻게 나오게 어떻게 말하느냐.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바꿔달라는 얘기를 듣고 용역을 하거든요. 안 그러고서 어떻게 자기네가 금을 긋습니까? 마음대로. 그래서 네. 그거는 저는 웃긴 소리고 근데 여기는 저는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난다. 악취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네. 국정조사를 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한정적이니까 전략적으로 네. 예, 집중해야 될 거. 특히 이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동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제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고 왔는데 예. 내가 물어봤어요 경찰관한테 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혐의는 네. 당사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당사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당사자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의원을 소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김건희 여사가 나를 처벌해달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구만. 누구한테는 얘기를 했네요. 그 의사를 확인해줘야 네.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날 건드린 사람은 대체로 다 죽는데 두고 보자 뭐 이런 개인적 감정도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속으로 나중에 저러니까 망하지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또 전설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망했어요. 근데 이 망한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네. 확실하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 잠깐 딴 얘기인데 불출마 하더라도 내년 총선 때 어떤 역할이라도 하실 거죠? 아니 당에서 요청하고 네. 네. 뛰어달라고 그러면 네.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네. 우리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죠. 네. 그건 뭐 제가 정계 은퇴한 것도 아니고 당원입니다. 당원. 권리당원으로서 네.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대의원인데 내년에 제가 대의원을 유지하면 저보다 당원이 좀 낮아지는 거겠네요? 대의원이었어요? 대의원입니다. 고위직이었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우권리당원과 함께하는 현안조정 내년에도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상한 전개 방식이다라고 저는 좀 느꼈는데 일단은 해병대 최승훈 상병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수사와 이런 조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외압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압 사건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승훈 상병 이름보다는 이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됐고 한겨레 칼럼에서는 지금의 박정훈 수사단장이 옛날에 윤석열 검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외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을 정치랑 엮으려고 하느냐 뭐 심지어는 어디 뭐 종편 같은 데는 뒤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출마하려고 또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요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대한민국의 해병대의 군인이 상병인데 네. 실종자를 수색하던 개천에서 물에 휩쓸려서 급류에 휩쓸려서 소중한 목숨을 잃어요. 네. 저도 군생활 했습니다만 이거는 실패한 작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다가 멀쩡한 병사의 생명을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다 군사 작전입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구조 작업도 다 작전 일환이거든요. 네.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한 게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수심이나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병사를 투입했잖아요. 네. 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사를 투입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비관이죠. 거기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그 병사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 안전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작전 계획을 충실히 세워야 할 지휘관의 책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거는 사령관의, 왜냐면 최초 이 작전을 결정한, 이 투입을 결정한 사람은 사령관이거든요. 네. 사단장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수사해서 경찰이 입첩하려고 한 거고, 네. 또 그 개통을 밟아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받았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결재할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멈춰야죠. 잠깐 이거 다시 판단해보자.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맡겨진 직분대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여기서 일정하게 지휘관 책임을 물어야 할 단위는 누구입니다. 보고하니까 그래 수고했다. 사인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다음 날 다시 그걸 막는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네. 결재까지 끝났는데 그 사이에 이 사정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임성근 본인이 네. 뭔가 권력을 활용해서 장관의 결재를 뒤엎는 네. 활동을 한 거죠. 자, 누가 항명을 했어요? 장관의 결재를 어기고 권력자에게 로비해서 장관이 결정을 번복하게 한 사람이 네. 항명한 거지. 그렇죠. 장관의 결재는 명령입니다. 일반 사인이 아니에요. 네. 장관의 명령을 뒤바꾸기 위해서 공작한 그 자들, 이저들이 국기문란한 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처벌해. 조사해야 돼, 이거. 근데 저는 박정훈이라는 분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네. 예. 호남 사람도 아니고, 요번에 그게 나왔더라고. 호남 사람이어서 큰일 날 뻔했다. 포항군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네. 우리가 무슨 해병대에 좀 대령까지 관리를 해요? 그게 협조한 사람도 없어요. 네. 국방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또 뭐 나름대로 이런 그 자기 소관 상임위 업무니까 이걸 알아봤겠죠. 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을 다음에 국회의원 만들려고 우리가 뒤에서 공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공작하고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거는 현 집권 세력의 특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정치의 덫을 놓으려고 하는 네. 저런 태도들은 아주 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박정훈 수사단장만 일단은 더럽혀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저게 아주 느껴졌고. 못된 버릇이에요. 남 탓하고 부하 직원 탓하고 네. 거기 잘 안 먹히면 야당 탓하는 것. 네. 야당이 이 일에 무슨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돌아가신 최상병에 대한 마음, 추모의 마음과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 군대가 병사를 투입할 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투입했나에 대한 정책적 비판 이런 걸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그냥 그 작전 실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군 당국에 촉구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머무르려고 했는데 네. 결정을 뒤바꿨잖아요. 네. 뒤바꾼 게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 장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단위는 어디일까요? 대통령실밖에 없잖아요. 최소 대통령실이죠. 아니 어쨌든 총리가 가입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장관보다 위인 사람은 총리와 대통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실이죠. 그래서 딱 뒤져보니까 그 징계 대상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임성근 씨하고 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네. 김태호 네. 지금 안보실 처장하고 네. MB 정권 때 안보실에 같이 근무했더라고요. 네. 다 행정관으로. 그리고 이제 김태호 씨는 비서관이었죠.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구나. 네. 최소한 김태호는 관여했겠구나. 네? 신분이 있으니까. 네. 그냥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기계가 있고 자기 소신이 있다. 네. 제2의 윤석열이다. 제2의 윤석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셔요?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모른다고 그래? 쓸데없는 얘기할 뻔해서 바로 모른다고 했어요. 네. 눈빛이 금방 흔들렸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컸습니까? 당시에 이 사람이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네.
중앙지검장의 외압을 네. 정면으로 거부하고 네. 내가 수사한 결과 지키겠다. 네. 예. 이 사람이 그때 저 안기부장 수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앙지검장이 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수사 누구 그다음에 거야? 조영진인가 조영곤 지검장인가 그랬을 뭐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네. 좌천시킨 거 아니에요. 여주로. 그렇죠. 그럼 뭐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합니다. 그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로서 직분을 다하겠다. 사람이 누가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내가 거기 말드는 사람 아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정반대잖아요. 강직하게 수사한 사람을, 강직하게 조사한 사람을 거꾸로 외압을 넣어서 굴복시키려고 하고 굴복 안 하니까 항명, 뭐 무슨 수계? 항명죄로다가 처벌하겠다? 네. 야, 윤석열은 어디 가고? 예? 사실 옛날 윤석열이 저항하던 수사기관의 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표 공정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녀석 나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네, 야, 만약에 그랬으면 걔 승진시켜라. 혹은 야, 걔가 시킨 대로 해. 우리 수사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지 이러면 돼?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네. 윤석열 정권 망했어요. 자기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가치까지 다 망가뜨렸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던 그 근거들 네. 다 부정하고 있죠. 대통령이 이 정도 현안 크기면은 파악을 했을 텐데 지금도 그냥 이대로 강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네. 김태효 개인이 장관에게 바꿔라 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 VIP 뜻입니다. 라고 전달해야만 장관이 말을 듣죠. 김태호 정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네. 자기가 결제한 내용을 굴욕적으로 바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의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장관 결제 바꿀 수 없어요. 장관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결제한 걸 그렇죠.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이 양반이 저 국방위에서 어저께 증언한 걸 보면요. 결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결제했다. 자기 부정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좀 그때 찜찜했는데 하루 만에 이거 바꿔야 된다 생각했다. 에이. 자기 디스까지 하면서 저렇게 실드를 치는 걸 보니까 전 최고 권력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한 거죠. 김태효를 보호하려고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네.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은 뭐 김태효 씨가 했든 국방비서관이 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 완전히 뭐 좀 윤석열 정권의 출발 정신 다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장관이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증언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장관의 의견을 다시 되돌리긴 어렵다. 이게 합리적인 이유. 내가 한 말을 똑같이 했네. 나는 박정훈 대령이 한 말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박정훈 대령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상식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대한민국의 그 국방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이 자기 결제해 놓은 거를 뒤바꿀 정도면 이건 뭐 엄청난 외압인데 네. 대통령 말고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유출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봐야죠.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건부의 은밀한 곳에서 서로 보고하고 결제하고 뭐 이렇게 상의한 내용을 다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네. 객관적 정황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번 국정감사 때도 아마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 끝내 그러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 건가요?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가장 엄히 다루는 제목은 항명입니다. 네, 명령 항명이라는 건 일종의 반역 다음에 군대라는 거는 명령 체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조직인데 네. 이걸 지금 항명이라고 다뤘단 말이에요. 항명이라고 다루면은 이건 무조건 징계가 최고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요. 최광욱 의원이 네. 법무관으로 있을 때 네. 사성 장군 인사비리로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장관급까지 보고가 되었고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을 그 직후에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아니 그 웬만하면 잘 이렇게 나 같으면
높은 사람이 하라 그러면 슬쩍 바꿀 텐데 왜 이렇게 했냐더니 아니 군 검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군 체계에서 보면 대부분 지휘관 책임이다 이게 모든 게 직접 관여해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없던 걸 덮어주냐. 내가 최강욱 의원은 굉장히 강직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강직한 수사 당사자들이 있으면 권력자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이 별이 네.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방 왜 웃었어요? 별이 5개 생각났지. 지금 돌침도 생각했지. 내가 돌침도 생각났지. 아니요? 사성 장군 위에 병장 아닙니까? 그 얘기?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일개 대령이 뭐 별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그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에 관한 문제고. 네, 맞습니다. 자신의 병사를 지키지 못하거니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았던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해서 재발 방지하기를 하려고 했던 나는 아주 고든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강욱 떠올랐던 거는 군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이 모든 거의 결재 권한이 보통 사성 장군들이 갖고 있으니까 네. 여기는 해병대 사령관이죠. 네. 그리고 그 위에 국방장관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는 장관의 제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하루 만에 바뀌는 걸 보면서 되게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직속 상관으로서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는 최고의 군령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군의 현실을 보고 되게 서글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국정감사가 들어갔을 때 좀 더 많은 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시작은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김남국 의원이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였죠. 불출마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자신 SNS에 이제 길게 글을 쓰면서 제22대 총선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보통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이제 국회의원 임기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그만둔다 해도 보궐선거가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원우 의원은 계속 당내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제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솔직히 당내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네. 당내 여론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거액의 재산을 사실은 코인에 투자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법률 위반은 아닌데 어쨌든 도의적으로는 재산신고 제도의 취지를 어긴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그것은 사실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그게 있다는 걸 신고를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두 번째 업무 시간에 거래를 했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제가 봐도 부적절하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본인도 사과를 했죠. 네. 그럼 이제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아마 이 당과 상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은 이제 제명을 피하고 싶었을 테니까 당 지도부는 근데 본인이 고민 끝에 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자기가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출마 선언을 이미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한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제명이라는 극한 형벌을 또 이중으로 내려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제명 징계 처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의 그 진정성을 받아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징계 수위는 따로 또 윤리특위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인에게 내린 과도한 불출마 선언 이 결단을 존중해 주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큰 미래를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과한 징계를 요구하는 건 좀 부당하다. 네, 그래서 이원우 의원이 그렇게 말한 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미움되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도 실패하고 뭐가 좀 잘 돌아가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자꾸 이렇게 구설수가 많으니까 뭐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뭘 하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는 건 제 느낌이겠죠. 그냥 제 느낌적인 거예요.
제 느낌이겠죠. 아, 네, 뭐 그렇겠죠. 네, 뭐 이원 의원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나도 네네. 뭐. 근데 어쨌든 우리 당이 그만큼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 이럴 때일수록 동료를 잘 이렇게 격려하고 같이 가주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원 의원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내용인데 어쨌든 당에는 당대표가 있고 당대표의 이야기가 제일 크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정당이나 네. 지금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대납 의혹이 이제 검찰의 무리한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아내분이 또 이제 변호사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좀 쉽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그전에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감옥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고문당하듯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불구속 입건을 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쌍방울 그러니까 갑자기 박지현 아나운서가 떠오르네. 뭐라고 했을까? 네. 근데 박지현 아나운서 잘 있죠? 잘 지냅니다. 네, 아이 낳고 출산해서 잘 키우고 네. 있다고 들었는데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네.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네. 허구다. 네. 근데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오창석 아나운서는 북한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저는 몇 번 갔다 왔을까요? 저는 대여섯 번 갔다 왔거든요. 네. 북한은 저 같은 정치인에게 방북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요. 호텔 비용, 네. 그 다음에 식사 비용을 북한 시세로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세로 받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환율차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옥류관에서 제가 냉면 하나 먹었다. 네. 그럼 북한 사람은 예를 들면 한 200~300원 낸다. 네. 저희한테는 한 3,000원에 4,000원 받습니다. 아. 근데 대한민국 냉면가보다는 싸요. 네. 그러니까 두세 그릇을 먹어도 적절해 가격이 네. 합리적이에요. 호텔 비용이 북한 사람들이 자면 네. 그 나라 돈으로 한 몇천 원 받겠죠. 네. 우리한테는 5만 원 받습니다. 어. 양강도 호텔에서 청년 호텔에서 1박에 5만 원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호텔 비용보다는 절반 가격이죠. 네. 그러나 북한의 호텔 비용보다는 10배 정도 많이 받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죠. 네. 그렇게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방북할 때 1인당 얼마씩 내라. 별도로 그렇게 하진 않다.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남쪽 인사를 북쪽에 초대해서 북한에서 행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 건 전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걔들도.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목적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방북 인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버냐? 네. 기업이에요. 아, 기업.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사업권이라는 목목으로 권리금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독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권한을 줄 때는 반드시 일정한 권리금을 받어요. 민주당이나 또 민주진보 진영이 인사들이 되게 헤어나오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기업을 시켜서 북한에 돈을 퍼줬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아니 기업을 시켜서 북한에 돈을 퍼준 적이 어디 있어요? 기업이 돈 벌려고 북한의 사업권을 자기들이 빨라고 가서 네. 서로 경쟁한 것이지. 자기들이 갖다 주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프레임 자체는 되게 안 좋은 프레임으로 이제 검찰 계속 사실은 올라가니까. 검사들의 시각인 것이지 실제 사실은 아니죠. 제가 북한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묘양산에 네. 국제친선 박물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김일성 이 부자들이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분들이 네. 해외에 방문하거나 해외에 이제 좋은 훌륭한 뭐 높은 손님을 만지면 서로 선물을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지난 수십 년간에 받은 선물을 전부 다 박물관으로 진열해놨어요. 모든 선물을. 야 진짜 기가 막힌 선물도 많더라고. 뭐 금이 번쩍번쩍한 것도 네.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중동, 뭐 전 세계 네. 그 이렇게 친선 박람 박물관인데 어마어마해요. 네. 거기에 한국관이 있어요. 남한에서 올라간 선물. 야, 내가 봤잖아. 네.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충성 편지를 보냈더만. 다 국가보안법이 뭐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거였나요? 그렇죠. 전부? 만일에 대비해서. 그래서 선물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 누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에게 보내온 선물이다. 아, 차도 한 대 있고 차도 있어요? 차량도 있고 뭐 번쩍번쩍 빛나는 뭐 네. 이런 거 뭐 하여간 야 내가 보면서 이 양반들이 말이야 뒤로는 다 뭘. 뒤로는 다 북한에다가 이게 선을 대가지고 선물 상납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쌍방울만 그런 게 아니야. 정주영 회장 이후로 서로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선물을 준 날짜를 보니까 네. 그 이전이에요. 소떼방국 이전이에요. 아 이전. 야, 열심히 살았네, 진짜. 진짜. 나도 열심히 그러니까 살았네, 이게 진짜. 분단의 비극인 거예요. 분단의 네. 비극인데 어쨌든 그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가 잘 되고 네. 평창 올림픽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올라가니까 기업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북한에 선을 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업권 쟁탈전인데 그걸 엉뚱하게 이재명 지사 뭐 방북권으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이 기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북한에 가서 냉면 사 먹고 네. 호텔 비용 내고 이것도 다 처벌 받을 수 있나? 여긴 자르죠. 왜냐면 이제 내년에 이제 배지가 없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네. 이 검사들의 이 프레임 씌우는 게 네. 허황됩니다. 네. 이거 그러면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쌍방울 사건은 저는 전혀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해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현안 정도를 살펴봤는데, 오랜만에 해도 괜찮네요? 괜찮죠? 네. 오랜만에 해도 좋습니다. 또 의원실에 오랜만에 오니까 누구한테 전화하기 좋아요. 너 어디 가냐? 국회 가고 있어. 이렇게 좀 있어 보이거든. 있어 보여? 네, 있어 보입니다. 특히 어머니한테. 아, 그렇지. 예. 자주 보라고 저희가. 우상호하고 친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렇게 해야 네, 됩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화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6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